12장 로빈슨 크루소의 절망 극복 프로그램.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푸석한 얼굴을 하고 일상 속으로 들어선다. 그런 날은 아주 단순한 일조차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 사소한 일 때문에 거의 눈물을 쏟을 뻔하고 어디를 가나 모욕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을 잊고만 싶다. 그렇다고 해서 홀로 남겨져 있는 상태가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생각조차 평소보다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며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가 언젠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로 여겨진다. 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입장도 못 돼. 이와 같은 자기 비난과 우울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불쾌한 뇌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익할 때도 있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아니면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유기체는 슬픔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감정은 어쩌면 의미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일종의 신호이다. 낙담은 자연에 내재해 있는 일종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힘이 붙인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분명한 통찰과 강한 힘으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위험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그러나 지나친 슬픔은 오히려 해롭다. 우울은 경직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처음의 계기와는 거의 상관없는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전개시키게 된다. 그럴 경우 더 이상 우리는 환멸이 끝난 후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뇌의 작용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즉, 유기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느낌이 유기체에 반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심연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우울의 하강 곡선이 시작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절망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우리는 정말 무거워진 머리를 힘없이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안에 놓여 있지 않기에 어떤 것도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그리하여 상심은 이 무기력한 상태가 마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인 양 만들어버린다. 일단 그러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극심한 우울증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다. 치통이 발생할 때 그러하듯 우울증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에 대항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절망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오랜 시간 속절없이 번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많은 해로움을 낳게 되고 이후에 다시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된다. 만약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그 어떤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며 지속적인 피곤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심지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당신은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야 한다. 그것은 창피할 이유도 못 되고 절망에 빠질 이유도 못 된다. 8명의 1명꼴로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아직 없다면 생의 어느 한순간 겪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울증은 고혈압이나 류마티즘 못지않게 넓게 확산되어 있는 거의 전 국민의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류마티즘과는 달리 우울증은 잘 치료할 수 있다. 다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일정한 치료를 받고 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졌음을 느끼며 80% 이상이 이전의 정신적 평정을 완전히 되찾는다. 이 장에서 소개될 몇몇 지침들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우울한 기분, 즉 일상적인 상심 상태에 대항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일상적 상심이야말로 성가실 뿐 아니라 그야말로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이다. 심리학자의 뇌 연구자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저 어두운 마음이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고심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에 표를 던진다. 심리학자와 뇌 연구자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저 어두운 마음이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고심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에 표를 던진다. 궁극적으로 두 증상 모두 인간 뇌에 내재해 있는 변화가 가능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행복한 상태만이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상태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데 우울과 근심은 일정 부분 습득된 불행의 다름 아닌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습득된 절망.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항하려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한다. 상심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문 또한 단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례이다. 2세기 때 그리스의 해부학자 갈레노스는 우울증의 원인을 과다한 양의 검은 담즙에서 찾았다. 또한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해결되지 않은 유년기의 갈등이 무의식에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바로 그러한 경험에서 지속적으로 억압된 감정이 발생한다고 말이다. 습득된 절망. 이것이 우울증에 대한 현대 이론의 설명이다. 상심은 체념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상심이 유전적 경향과 만나게 될 경우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최초로 예견한 사람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다. 그는 자신의 개들을 관찰하여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05년에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이 개들을 데리고 단순한 실험을 했다. 그는 개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우리에 넣었다. 우리의 바닥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다지 해롭지는 않지만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전자충격파를 내보내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주둥이로 판을 밀쳐내 그 전기 충격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의 개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전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개들의 환경에 적응했을 때 셀리그만은 그 개들을 모두 울타리가 좀 더 낮은 새로운 우리에 집어넣었다. 이제 개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불쾌한 충격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전기 충격에 대항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배운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재빨리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그토록 명백한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들은 낑낑거리며 바닥에 엎드려 전기 충격을 차례차례 견디고 있었다. 이전에 우리에서 겪은 절망이 너무나 깊이 새겨진 나머지 새로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우울한 무기력 상태의 온갖 증세를 내보였다. 사료도 더 적게 먹고 다른 개들과의 섹스나 놀이에도 별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삶을 살아가는 용기는 실제 상황보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더 좌지우지 된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음에 내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실험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참가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단추를 눌러 소음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해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이제 이들은 모두 한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 공간 안에는 소음을 끌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미 이전에 굉음을 중지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재빨리 이 장치를 발견해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무기력하게 굉음에 내맡겨졌던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용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게임을 벌이게 되었을 때도 이들은 승리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 침울한 이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단순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도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그에 맞게 행동했던 것이다. 우울증의 해부학.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낙담한 사람의 신조이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에서 무기력함을 읽어낼 수 있다. 질질 끌리는 발걸음, 생기 없는 시선, 축 처진 어깨, 가까스로 생을 유지하고 있는 듯 마음뿐 아니라 근육까지도 다 무력감에 빠진 것 같다. 생에 대한 의욕 상실은 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단층 촬영을 통해 우리는 왼쪽 앞 이마내의 활동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이것은 동기부여나 쾌락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의 통제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울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이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 즉, 긍정적인 추진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슬픔이나 부끄러움 또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힘도 상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득세하기 시작한 어두운 감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흥이 너무 적은 것, 이것도 우울증의 유발을 돕는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놀랍도록 쉽게 이런 상심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런던의 뇌 연구자인 크리스 프리스와 레이먼드 놀러는 그들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단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문구를 읽으라고 주고 더불어 세르게이 프루코피에프의 교향곡 몽골의 압제하에 있는 러시아를 틀어주었다. 음반은 2배로 천천히 돌아갔고 그만큼 더 우울하게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험 참가자들은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을 호소하며 스스로가 가치없게 느껴진다고 탄식했다. 이때 그들의 뇌 안에서 감지되는 활동 역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태와 일치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마치 출구 없는 터널 같은 반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감정은 실험 후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느끼는 답답한 심정은 이러듯 감정의 양상에서 병적인 우울증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가 일시적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 비참한 심정은 어떻게 스스로 커지는가? 몇 줄의 문장은 감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감정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심리학 실험을 살펴보자. 우울증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문장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미래는 매우 호의적으로 보인다. 라는 밝은 메시지보다 미래는 매우 어둡게 보인다. 라는 전언을 잘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문장들을 더 잘 포착했다. 이것 또한 앞 이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기분에 그토록 많은 영향을 끼치는 뇌의 이 부분은 기억 창고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즉, 곧 다시 쓰이게 될 정보들이 여기에 잠시 동안 저장된다. 따라서 감정의 상태는 우리가 방금 보고 읽거나 들은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앞 이만에는 장기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울해질 때 슬픈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결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심리학 실험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일단 세상을 어두운 안경을 통해 보기 시작하면 뇌는 이러한 부정적인 기분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좀 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경험, 쓰디쓴 기억이 우선적으로 의식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비참함을 보고 몸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되뇌피질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뇌 부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이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게끔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 우리는 우울증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트레스 연구가인 로버트 셀퍼스키는 쓰고 있다.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든 상상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어떤 반가운 소식보다도 위험을 알리는 소식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 이로써 아주 작은 위험의 징후에도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기쁨과 희망을 망각한다. 상심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살아남기 기능이 우리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작용한다. 만성적인 우울증이 그토록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이러한 기능의 프로그램이 너무도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뇌는 위협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데뿐 아니라 상상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결국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도 걱정에 휩싸인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은 처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상심은 인간이 자신의 환상과 지성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응하는 극단적인 방식 중 하나는 되뇌피질의 힘을 일부 약화시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을 불러내는 뇌 부분들과 뇌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몇몇 연결고리가 끊길 경우 기분은 즉각적으로 좋아진다. 대부분 짧은 마취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위 전기충격요법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은 전기의 흐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전기의 흐름은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비슷하게 작용한다. 전기 충격의 앞 이만해의 단기 저장소에 입력된 것들을 지워버려 끊임없이 맴도는 불행한 생각의 고리들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전기 충격 요법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고질적인 우울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의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토록 격한 조처는 삼가한다. 그러나 그런 조처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암울한 느낌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그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이오와 환상의 세계가 얼마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매우 자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행에 대한 우리의 표상 능력이다. 유쾌하지 않은 기분은 머릿속에서 생긴다. 유대인들의 이 다음과 같은 유머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부조리한 생각을 구축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구두쇠 모세가 뉴욕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전보를 쳤다. 일단 걱정부터 해두도록.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분이 안 좋으면 뉴런이 죽는다. 위협을 느낄 경우 우리는 평소보다 매사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이로써 우리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별한 자극 상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 유발되어 혈관으로 전달되다가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우울증의 상태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상심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모두 부주의한 언급이나 사소한 일에도 그것이 마치 심각한 파국이나 되는 양 반응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방출로 이어지고 그만큼 더 예민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악순환은 계속되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의 극단에 가서는 골방의 침대가 마침내 도피처가 되고 만다. 더 나쁜 것은 그러한 상심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뇌가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우울증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만이 아니라 뉴런들이 서로 잘못 연결된 채 고착됨으로써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우울증의 경우 뇌는 변화 가능성을 상실하고 어두운 심리 상태가 고착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삶에 도전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마비될 뿐 아니라 우울증도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감정의 능력도 사라지고 오성이나 집중력도 점차 떨어지게 된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카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같은 쉬운 일에서조차 건강한 사람에 비해 한결 저조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은 초기 상태에서 일과 관련된 기억력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사고력을 저하시킨다. 계속해서 훈련되지 않은 능력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뇌 속에 있는 연결 고리들도 적게 사용되면 곧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은 우울증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절망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동안 뇌는 뉴런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파괴를 불러오게 된다. 즉,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데 뇌세포들이 오그라들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뇌의 활동 능력은 점점 더 저하된다. 악순환의 소용돌이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깊어진다. 미시시피 대학의 심리치료사인 그란치나 라츠코프스카가 발견했듯이 수차례에 걸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 이만의 3분의 1 정도가 특정 뉴런의 공동화 현상을 보인다. 뇌의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뉴런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뇌 전체가 눈에 띄는 수축 현상을 나타낸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경우 기억이 저장되는 데 꼭 필요한 해마가 줄어들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는 마치 덩굴 식물처럼 뉴런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줄기가 뻗어나와 다른 뉴런들과 연결됨으로써 무언가를 학습하고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에 빠진 뇌는 겨울의 식물들처럼 얼어붙어 있는 듯 보인다. 불행에 맞서는 알약들. 우울증이 뉴런들의 과소한 성장 결과일 수 있다는 인식은 불행 연구의 방향이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학자들은 우울한 감정의 원인을 단지 호르몬들에서 찾았다. 즉, 특정 호르몬의 수치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때 준거가 된 것은 치료 결과였다. 거의 50년 전부터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다. 이 약들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처럼 화학적으로 도파민과 유사한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 것들이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더라도 이 약은 모든 환자의 60% 이상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약을 적합한 심리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는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부족이 어느 정도 우울증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님이 확인되었다. 즉,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도 의도적으로 세로토닌의 양을 조금 줄일 경우에도 이들은 결코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증은 그렇게 세로토닌 결핍만으로 생기는 질병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세로토닌의 양과 스트레스 체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에서 연유한다. 뇌에서 많은 세로토닌이 방출되면 그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은 줄어든다. 우울증을 막는 약들은 이 두 종류의 호르몬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있는 후안 로페츠와 엘리자베스 영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러한 약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을 경우 아스피린을 먹어봐야 전혀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즉, 그것은 불행에 맞서기 위한 것이지 행복을 위한 약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는 왜 그렇게 천천히 나타나는 것일까?
약이 혈액 속에 흘러들면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의 양은 서너 시간만 지나면 벌써 변화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려면 언제나 거의 2에서 4주를 기다려야 한다.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되는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약은 뇌를 우선 겨울잠에서 깨워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좀 더 많은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방출되면 뇌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거나 세포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통해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다. 이제 뉴런들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하면 상심의 징후들도 사라지게 되고 얼어붙었던 뇌도 다시 깨어나 삶을 시작한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뇌가 너무 적게 움직이면 우리는 우울하다고 느낀다. 불행에 대한 평소의 반응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뒤로 물러서게 되면 뇌는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자극을 상실하고 의욕상실 및 감정과 오성의 마비는 점점 더 확산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것은 우울증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뇌는 종종 약물 치료를 통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층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상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중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태도를 통해 뇌를 부드럽게 다시 자극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해서 불행한 기분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심의 기분은 마음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운명의 타격을 입을 경우, 가정이나 직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아니면 휴가를 시작할 때처럼 공간을 갑자기 바꿨을 경우, 그것은 유기체의 후퇴를 요구할 만큼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한 유기체의 후퇴는 무력감이나 슬픔 또는 피곤 등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기체의 요구에 몸을 기울여 힘든 일을 피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은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오랫동안 그것은 그러한 요구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긴 여행 뒤 피곤을 풀기 위해 몇 주 동안이나 쉰다면 그것은 분명 합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더 잘 뛰어오르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이것을 권한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은 독자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예전에 그런 기분을 가졌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감정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 움직인다. 아무런 다른 유혹이 없어도 말이다. 그러나 수동적 태도로 인한 의욕부진과 무력감에 또 다른 동력을 보탠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일이다. 우울증에 빠진 뇌는 오랫동안 깁스를 한 다리와 비교될 수 있다. 강요된 휴식에 근육이 얼마나 굳어버릴 수 있는지, 깁스를 풀고 난 후 첫걸음을 떼어놓을 때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고 힘겨운지, 발걸음을 떼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생기지 않는지, 다리에 깁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일 자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간의 상심의 시간을 보낸 후 뇌가 다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뇌를 활기차게 만들기. 모든 활동은 비탄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삶의 고삐를 손에 쥐게 된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뇌 역시 움직이도록 요구되고, 그리하여 우울한 생각에 매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을 통해 오성과 감정이 얼마나 서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때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상이한 감정 상태에 놓인 채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풀어야 했다.
이 두 요구는 대뇌에 있는 두 개의 영역에서 처리되는데 이 두 영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력을 다른 목표에 기울이게 되면 비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위한 공간은 줄어드는 게 분명하다. 만약 우리의 활동이 성공 체험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한결 더 좋은 일이다. 따라서 상심의 단계에 빠져 있을 때에는 목적을 설정하되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의 뇌는 평소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능률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심의 상태에서는 좀 더 손쉬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즉, 집안일이나 청소, 장보기 또는 우편물을 처리하거나 이메일을 쓰는 등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몸풀기 동작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무리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주지 않으며 확실한 성공을 약속한다. 처리해야 할 가벼운 일은 의욕상실의 상태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비탄히 심지어 기쁜 열매를 맺게 되는 즐거운 체험을 하게 된다. 뇌심리학자인 리처드 데이비스 쓴이 견해에 따르면 힘든 때의 성공 체험과 같은 일들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은 앞 이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비탄에 잠겼을 때 부정적인 느낌을 조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목표 달성에 몰두하게 만드는 왼쪽 앞 이만의 활동이 약해진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정해 이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 형성에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왼쪽 앞 이만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계획이 실현되면 앞 이만해에 있는 뉴런들은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로써 우리는 성공의 기쁨을 차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비탄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신체 활동이 좋은 감정을 생산해냄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상심한 심리 상태를 몰아내는 아주 이상적인 수단이다. 스포츠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목표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규칙적인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숲을 1.5km만 달려도 완주에 성공한 마라토너와 같은 위대한 승리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절대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 목표를 잘 설정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땀이 나며 그래서 때때로 불쾌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우울한 기분을 없애는 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내적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고 맛보는 승리의 값어치는 확실하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적 저항에 맞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의 일정 부분은 내몰릴 것이다. 다른 한편 스포츠는 직접 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솔크 생물학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프레드 게이지가 확인했듯이 운동은 뉴런들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도록 돕기까지 한다. 그는 쥐가 있는 우리의 쳇바퀴를 설치했는데 이후 쥐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좀처럼 무언가를 배우기 힘들어하던 생쥐들조차 달리기를 통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게이지는 이 수수께끼의 열쇠 중 하나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서 발견했다. 달리기를 한 쥐의 경우 신경 성장 요소가 더 많아졌으며 게으르게 빈둥거린 생쥐들보다 2배 이상의 뉴런이 새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는 영리함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운동은 뉴런들이 새로 솟아나게 자극하여 우울증의 가장 위협적인 징후, 즉 뉴런의 소멸에 맞서 작용한다. 이렇듯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와도 같다. 항우울제인 프로작과 운동을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적절하다. 즉,
몸의 긴장된 움직임은 세로토닌을 방출시키는데 우울증 환자가 프로작을 복용했을 때 상승되는 것도 세로토닌이 아닌가. 그러나 운동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을 줄일 뿐인 알약과는 달리 좋은 감정까지도 선사한다. 몸의 긴장된 움직임을 통해 환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엔도르핀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지속한 것이 많은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항우울제와 똑같은 효과를 낸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대차 대조표. 뇌를 다시 자극하는 것이 비탄에 대항하는 하나의 조치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맞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조치다. 이것의 작동 방식을 영국 문학이 배출한 영웅 로빈슨 크루소가 잘 보여주고 있다. 로빈슨 크루소 역시 파도에 떠밀려 섬에 절망적으로 내던져져 동행자도 구출될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을 때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로빈슨은 그 어떤 상황도 절망만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경우는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난파한 배에서 얻은 연필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 대차 대조표를 만들었다. 나쁜 것. 난 외로운 섬에 내동댕이 쳐졌다. 언젠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약도 없다. 좋은 것.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다른 모든 동료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나쁜 것. 나는 지독한 불행을 위해 모든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좋은 것. 그러나 나는 배의 모든 선원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쁜 것. 나는 몸을 덮을 만한 옷이 전혀 없다. 좋은 것. 그러나 나는 옷이 있어도 거의 입을 일이 없을 정도로 더운 곳에 있다.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 그 어떤 다른 삶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만일 로빈슨이 그가 처한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낙담에 자신을 내맡겨 버렸다면 그는 결국 외로움에 지쳐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에 그의 친구가 된 프라이데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국 배에 구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로빈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미화하여 스스로를 기만한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대차 대조표의 양쪽 내용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쪽에 자신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반이나 비어져 있는 잔보다 반이나 채워져 있는 잔을 선택하는 것은 상심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당연해 오히려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10,000,000를 투자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치료 연구 중 가장 크게 성공한 치료 연구에서 로빈슨의 방법을 실험했다. 물론 그 실험의 개척자인 로빈슨 크루소의 이름을 따 로빈슨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야 마땅했지만 이 연구자들은 이 실험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 그 대신 심리학자들은 이 연구를 위해 인지적 치료라고 하는 자존심 강한 이름을 생각해냈다. 연구는 6년이 걸렸고 수백 명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의 우울증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했다. 참여자 중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인지적 치료를 받은 후에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약물 치료를 받고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수치와 같은 것이었다. 약물 치료와 인지적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 높았으며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위험도 적었다. 그에 반해 한결 더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정신 분석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비싼 돈을 지불하며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 3분의 1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삼키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전혀 약효가 없는 알약, 즉 외형이나 맛은 진짜 약과 똑같지만 효력은 없는 가짜 약을 받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런 경우에도 3분의 1이라는 동일한 치료 효과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때로 건강한 인간의 오성은 가장 복잡한 사고 체계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인지적 치료에서 심리학자는 생각 바꾸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각을 바꾸는 연습은 상심 상태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로빈슨 치료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스스로 눈을 뜨기. 인간은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가? 낙담과 상심에 빠져 있을 경우 한 무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폭풍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을 예견하며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복도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때 여성 동료 한 명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우리 곁을 지나갔다. 인사도 없이.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덕백이 전개된다. 무슨 일이지?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걸까? 하지만 무슨 이유로? 어쩌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우리의 즐거운 모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 보기만 해도 역겨울 테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웃고 떠드는 모습을 흉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의 고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 미처 인식할 새도 없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그중 특히 효과적인 것이 바로 로빈슨이 선택한 그 방법이다. 일단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자기 비난 그리고 운명과의 싸움을 다 적어볼 경우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스스로 마련한 고통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과 자신의 가치 없음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종이에 적은 것은 한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뒹굴던 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 쉽게 드러난다. 그때부터 어두운 판타지를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의 주의력을 즉각 다른 데로 돌려 어두운 생각에 전혀 빠져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 많은 두려움은 끊임없이 의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로빈슨 크루소가 그러했듯이 우울한 가정들에 맞서는 내용들을 적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여성 동료는 단순히 다른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언제나 필기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우울한 생각을 적어봐야겠다고 다짐할 필요는 없다. 종이 위에 적은 것은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사용하는 보조바퀴처럼 다만 시작 단계에서 취해지는 조처일 뿐이다. 어두운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는 곧 습관이 될 것이다. 뉴런이 이 새 프로그램에 적응할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등장하자마자 0.2에서 0.3초 만에 그것들을 장악하는 왼쪽 앞 이마뇌의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앞 이마뇌의 이 능력이 확장되는 만큼 쓰디쓴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행복의 공식 1.
우울증의 가장 큰 적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우울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일은 더 큰 상심을 불러온다. 2.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실제 상황보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행복의 대처 대조표를 작성하라.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